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뒤에서 내려오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들 다 자리에 앉아주셨고요. 먼저 이 작품으로는 더 감독 겸 배우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근이 역할 맡으셨던 이승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해피 버스데이를 감독한 이승환입니다. 이주원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민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해주셔도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아들 역할, 지승환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용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훈 역할을 맡은 박지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선영역 맡은 김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두 작품을 소통과 거짓말과 해피 버스데이를 동시에 개봉을 하고 우리 가장 많은 배우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사실 소통과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3년만 거의 만 2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 해피 버스데이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이후에 그 올해 안에 관객분들을 개봉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 작품입니다. 아마 영화 지금 보신 분들 영화 속의 인물들과 무대 앞에 계신 배우님들 얼굴 매칭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큰 스크린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본 거 굉장히 오늘 스크린 본 건 처음인데 마지막 배경음악의 가사들이 아직도 귓속가에 남아있어가지고 먼저 감독님께 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마지막으로 배치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뭔가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좀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음악을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선가 이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음악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에 이 음악이 쓰여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집에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음악이 이제 마을버스 안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되게 막 사람들이 너무 그 여름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나 있고 막 자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 비좁고 막 이런 가운데 이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 음악을 듣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텐데 뭔가 저마다의 어떤 이유와 어떤 사연들이 다 각각 개인에게 다 있을 텐데 그냥 이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 너무 이 음악과 상관없는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도 근데 그런 사람의 느낌으로 그냥 이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좀 생소하고 뭔가 되게 오랫동안 좀 남아 있어서 아마 마지막에 이 음악이 흐를 때 이 음악과 이들이 벌여졌던 그 사건들과 어떤 이 사람들의 인생들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순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첫 작품이 소통과 거짓말에는 소녀시대의 오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인데 소통과 거짓말 보신 관객분들 계시다면은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못 보셨다면 작품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들께는 공통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아마도 저 여름의 현장은 굉장히 살이 부대끼면서 즐거웠을 현장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영화 보시고 나서 완성된 작품 보시고 나서의 감들은 또 되게 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조각부가 나눠줬던 이야기들이 모아지는 작품이어서 배우님께 처음으로 영화 감상했을 때 감상들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섹시한 이주원 배우부터. 예, 저는 저 전주에서 처음 봤었습니다. 전주 영화 봤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봤을 때 제가 하는 것만 뿐이라고 사실 얘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봤을 때 저희 첫째였던 제인이 형하고 이제 둘이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원래 저기 연극이었는데 연극했었던 제가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었던 느낌과 그때 받았던 그 낯설면서도 뭐 코믹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더 밀도가 생긴 이야기가 만들어졌구나. 예, 그 정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김성민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이제 저는 영화 독립 영화 이렇게 장편 영화를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요.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많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감독님이랑 우리 김선영 선배님께서 많이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막 가족 얘기인데도 이런 스토리로 나왔구나. 원래 스토리를 아는데도 이제 제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되게 벅찼습니다. 김성민 배우님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동시에 정근이 형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혼동이 되면 되게 힘들 수 있는 배역이어서 더 고생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지홍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전주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동안 내내 감독님만 믿고 있었어요. 전혀 저를 못 믿고 있고 되게 현장 내내 되게 불확실하고 뭔가 힘들고 근데 계속 해야 돼 하고 처음 영화제 이제 나와서 극장에서 딱 보는데요. 뭔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저 나온 장면만 계속 고개 숙이고 막 눈 가리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여기서 처음 이제 저도 보고 영화 전체를 다시 보게 됐는데 재밌네요. 네. 그 말 말고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작품의 정신적 지주이자 물질적 지주이신 김선영 배우님. 네, 어느 영화 잘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이 안 나가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독이 이제 남편이어서 이거를 대본으로 처음에 봤죠. 그 희곡이 아니라 원래 영화 시나리오로 쓴 건데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안 돼서 엎었다가 연극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았나? 그래서 연극으로 한번 올렸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작년에 찍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 희곡을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작가가 쓰는 글에서 항상 놀라운 게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캐릭터들의 입체감이 그리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상황에 아프고 또는 억울하고 또는 뭐 허무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 겉돌면서 내뱉는 그 일상적인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늘 좋아하는데 유독 이 작품에서는 좋았어요. 그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배우들의 대사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다 한 명 한 명 다 이게 다 잘 살면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도 보고 또 이렇게 영화도 찍어서 이제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처음에 이제 가편집본으로 제일 처음 봤는데 제가 그 연극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제 연기를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는 뭔가 이렇게 주요 인물로 많이 이렇게
나와서 한 거는 거의 없어서 연극에서는 그렇게 연기를 계속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뭔가 좀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어떤 한정적인 좀 이렇게 인물들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제가 했던 연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연기를 20살 때부터 했다고 치면은 꽤 이제 했는데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런 캐릭터에 연극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연기를 보면서 정말 제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봐가지고 연기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혼자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 감독은 그닥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계속 제 지인들한테 말을 했어요. 봐봐라 내 연기가 너무 좋지 않냐. 근데 주변에서 또 그냥 뭐 늘 보던 연기라고. 그래서 연극할 때 늘 그렇게 했는데 뭐 특별히 그래서 내가 연극할 때 이렇게 연기를 했구나.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할까 안 할까 보면 다 솔직하게 말하자 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제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요건 여기 안에서만 있는 걸로 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솔직하게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김세영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집에 거울을 처음 산 느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랬고요. 하지만 뭐 그거 좀 웃자고 얘기하는 약간의 의도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작품에서 모든 그 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원 감독님과 김선영 배우님은 서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부부시고요. 이 작품의 감독이자 제작자로 아주 먼 거리에 오래 앉으셔가지고 이제 멀리서 시선 교환을 하시는 것들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선영 배우 말씀 주신 것처럼 소통과 거짓말에 이어서 두 번째 장편의 해피 버스데이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소통과 거짓말에 3명 정도의 캐릭터만 등장을 해서 이어가는 이야기라면 이 작품 거의 10명에 가까운 캐릭터들이 나오고 아마 대부분 그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셨던 배우님들이어서 낯선 배우님들이 영화 관객분들에게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신기한 지점은 영화 끝나고 나면은 영화 속에 등장했던 한 명의 캐릭터도 떠나지 않고 다 남아있는 아주 기묘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좋은 영화를 얘기할 때 그 초콜릿 상자 같다는 얘기들을 평론가 분들께서 하셨었거든요. 열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맛의 초콜릿이 있는 영화 같은 그렇게 캐릭터의 양상들이 좋은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했는데 아마 해피 버스데이라는 초콜릿 상자는 굉장히 쓴 위스키 같은 게 잔뜩 들어있는 초콜릿 상자를 열어서 한꺼번에 다 드신 기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진한 정서들이 녹아있는 캐릭터들이어서 감독님끼리 여쭙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재미있게들 아마 웃으면서 또 울면서 아프면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저도 그랬고 전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는 연극도 마찬가지고 인물들의 전사가 사실은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막장이라고 할 만큼 센 강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넣느냐 빼느냐에서도 고민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우들하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세게 뭉뚱그려져서 어떤 센 이미지와 센 이야기들로만 관객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배우들이 이 인물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 이상으로 더 잘 보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묶여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구성원 때문에 서로 개개인 간의 어떤 관계들이 맺고 있는 되게 묘한 어떤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태, 그러니까 큰 아들, 그러니까 제일 그 장애인인 제일 큰형 밑에 있는 기태, 그리고 기태와 여기 옆에 있는 성일이와의 관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의 인생을 살아왔을지 이 세 명의 굴레 안에서 기태는 그 세 명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본인의 모습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성일이 같은 경우는 그 기태가 데리고 온 그 여동생과의 또 관계가 있고 또 어머니는 그들을 다 이렇게 받아줬던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며느리 같은 경우도 큰아들과 성일이와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어떤 구성원 안에 다 숨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서로에게 주고받는 대사들이지만 그 인물로서 예전부터 가져오는 어떤 상황에서 마주쳤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진하게 배어져 같이 그런 것들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배우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영화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전사적인 문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래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 김성민 배우님과 박지원 배우님이 맡은 배우들만 관객들한테 전사가 바로 가 닿지 않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오히려 캐릭터를 자신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고민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분이 각각 어떻게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되게 많은 것들을 제가 들고 왔었어요. 감독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목소리 톤이나 뭐 다 아니라고 하셔서 감독님 계속 아니야. 그 리딩하면서 계속 만나서 계속 얘기를 했죠. 나눴는데 감독님께서 딱 한마디가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준호아 이게 인물이 돼서 진짜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뭐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니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뭔가라고 계속 그들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내내. 그리고 감독님이 살도 찌우라고 하셔가지고 막 먹는데 먹고 자고 일어난 내 모습이 한심스러운데 나한테 이뻐 보이고 싶기도 하고 뭐 계속 막 이거에 대한 혼돈이 계속 왔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여자 옷 입고 집 동네 밖을 한번 나가보기도 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 아주 모르시는데 그렇게 나갔을 때 심장이 되게 떨리면서 약간 그런 게 왔었어요. 이들은 항상 이런 눈빛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사는데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거 계속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감독님께서 계속 주시고 그렇게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LGBT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김성민 배우님. 맨 처음에 이제 그 모여서 리딩을 많이 했었어요. 감독님이랑 이제 박지원 배우랑 저랑 이렇게 몇몇 영화 촬영하는 게 경험이 없는 배우들을 모아서 리딩을 많이 했고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릭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뭐 어떻게 연기를 하든 감독님은 잘 믿어주시는 편이고 그래 그것도 좋은데 다른 것도 좀 가져와봐 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이 승환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이 가족 안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많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승환이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 막 못 쳐다보고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감독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지용 배우랑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 진짜가 되게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이 작품은 블랙 코미디일 수도 있고 가족 영화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이주원 배우님과 김선영 배우님의 캐릭터의 한 점에서 보자면 아주 절절한 멜로드라마기도 해요. 마지막에 고해성사 장면이 나올 때쯤에 밝혀지는 비밀들이 있는데, 우리 선영 배우님과 주원 배우님도 굉장히 오래 호흡을 맞춰온 동료 배우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 현장에서 혹시 많은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선영 배우님은 배우인 동시에 제작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주원 배우님 어떠셨나요? 선영 배우님과의 영화 연기. 예, 뭐 네.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네, 뭐 하던 대로 하고, 저기 또 공연에 비해서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막상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제한이 있어서 막상 얘기는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상의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선영 배우님. 저는 이제 이주원 배우랑 안 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연극, 저희가 이제 지금도 연극 2인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성여고 교훈이라고 12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대학로에서 공연을 3년 만에 1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뭐냐면 저 친구랑 2인극이고 부부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승원 감독 작품의 배우들에 대해서 함께 많이 얘기를 나누고 캐스팅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은 저와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배우가 아니면 캐스팅 과정에서 고민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주원 씨를 15년 전부터 계속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에 큰 영향이 있고, 주변에 여기 나왔던 많은 배우들이 제가 연극하면서 아주 길게는 15년, 짧게는 5년, 10년 이렇게 아는 배우들이 대부분인데, 연극을 하면서 정말 좋았고 너무 사랑하게 되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이주원 배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았고, 특히 두 사람이 예은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고, 예은이가 네 딸이냐고 하는 그 장면에서 원래 리허설도 거의 제대로 안 했고 리딩 때도 거의 한두 번 했었는데, 그냥 딱 만났는데 이미 이 친구랑 많이 연기를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시너지가 굉장히 엄청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하는 배우랑 하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배우랑 하면 정말 연기가 그냥 되는구나를 그 장면을 하면서 정말 느꼈었습니다. 우리 이주원 배우는 큰 느낌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원래 이주원 배우는 평소에도 별로 느낌이 항상 없다고 이렇게 자기 개방을 별로 안 하는 친구여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저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때 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잠깐 꿈을 꿨습니다. 정말 계속하는 배우랑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연극하시는 거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이 너무 보시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상영관이 많이 없지만 인디스페이스에서 계속 소통과 거짓말과 해피버스데이 상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두 분의 연극 티켓 이벤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는다 싶으면 내일 한 번만 더 봐주시면은 저희가 꼭 이벤트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셔가지고 직접 여쭐 수는 없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는 또 서갑숙 배우기도 해요.
서갑수 배우님이 현재는 긴 여행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고 그런 이야기를 감동 있게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캐릭터적으로도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데 막상 이제 그 나이 또래 어떤 배우분들을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연기가 어떤 뭐 이렇게 일반적인 감성적인 엄마의 역할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역할이라 근데 기존에 해왔던 역할하고 너무 좀 다르니까 좀 너무 역할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또 이게 막상 이런 어머니 상이라 보니까 되게 그냥 강한 어떤 이미지로만 이렇게 전형적인 느낌으로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참 배우분을 엄마 역할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랬던 와중에 서갑숙 선생님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 만나 뵙고 뭐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드렸는데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셨고 첫 리딩 날 이제 모여서 이제 리딩을 하는데 이 어머니의 어떤 색깔이 정확히 나오겠구나라고 느꼈던 점이 서갑숙 선생님이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되게 소녀적인 감성 그리고 되게 이렇게 때묻지 않은 뭐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묘한 백치미스러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 어머니라는 인물과 만났을 때 충돌되는 어떤 지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느낌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너무 딱 제격이었던 것 같고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장면에 서갑숙 배우님의 의상 본인 의상인가요? 예, 여기 서갑숙 선생님이 마지막에 입고 계신 의상 본인이 직접 골라갖고 오신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입던 의상 컨셉도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영화상에서는 잘 안 비춰지는데 선생님께서 나는 이 엄마가 새끼손가락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길게 진하게 뭔가 네일 아트를 되게 예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마 촬영 첫날인가가 바로 부러졌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첫 촬영 이후로 이제 잘 안 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도 이 인물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서갑숙 선생님이 굉장히 그거를 깊이 있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아마 촬영이 이 엄마로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장면을 함께하신 김소영 배우님은 서갑숙 배우님과의 연기 어떠셨나요? 네, 뭐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배우분이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선입견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었는데 막상 만났을 때 가장 제가 연기하기에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정말 격이 없으세요. 네. 그게 배우가 평소에 어떤 품성이 당연히 연기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배우들을 대하시고 뭐 감독을 대하시고 스태프를 대하시는 게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선생님이 우리는 다 무명이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뭔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오셨다가 조용히 사라지시고 너무너무 겸손. 저희가 싫어서 그랬나? 그래서 하여튼 정말 겸손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편안하게 연기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도에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서갑숙 배우님 돌아오셔서 가족 완전체가 다 같이 관객과에 대한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언제 오실지는 잘 몰라서 그걸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소통과 거짓말 이어서 보신 관객분들 얼굴도 몇몇 보이는데 정복 역할이 바로 소통과 거짓말의 주인공 장선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괴물 같은 큰아들 역할이 소통과 거짓말의 김건우 배우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두 배우 다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분들인데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못하셨지만은 서갑숙 배우님 돌아오시면 다 같이 모이는 날을 꼭 특별 상이라도 한번 마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배우님들과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이 작품 속의 배우님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인디스페이스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건네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쪽에 계신 관객분. 네. 우선 영화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이승훈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가족 구성이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되게 독특하고 캐릭터가 다 다른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구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째 큰형 김건우 배우님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시다가 판타지처럼 이제 한번 가족들을 훑고 지나가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을 죽인 가족들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등장시킨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족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 너무 크게 과장돼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저런 사람들은 없어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저런 인물들에게 외면하고 싶고 저런 인물들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더 한 발짝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런 사람들과 내가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관객들에게 얼마만큼 전해질 수 있을까가 저에게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저 또한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가족이 많이 해체된 상태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의 어떤 단란함이라든지 뭐 어떤 가족만이 갖고 있는 어떤 끈끈한 어떤 무엇인가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계속 저를 감싸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파생적이었고 그냥 뭐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뭐 이런 정도. 그러다가 뭐 어쩌다 한번 그냥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살다가도 그냥 어쩌다 한번 행복한 날도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뭐 이런 파생적인 이미지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어린 저한테 그 어른들이 했던 행동들이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오늘날 저의 어떤 일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트라우마라든지 아무튼 어떤 모든 것들을 좀 형성하게 만든 어떤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이런 인물 군상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큰형의 모습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큰형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괴물이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장애인을 괴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도 괴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나약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미지도 또한 괴물이라는 이름 하에 충분히 나오시키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같은 이미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좀 종교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구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아온 인생 안에서 그 형이 바라보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 앞으로 너희들 참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의 느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원했던 이미지는 제목이 해피 버스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커다란 그림은 이 가족들이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가족들인데 한 번쯤 이 큰형의 어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말도 안 되게 소풍을, 날씨 좋은 날 소풍을 간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소풍날인데 그 이유가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뭔가 이 큰형의 이미지가 되게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다 같이 행복하게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미지가 관객들에게 뭔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아주 간만에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를 봐가지고 귀 너무 기쁘고요. 보면서 인물들이 다 각기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막내딸하고, 어찌 보면은 대사에서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김선영 배우님에 대한 이 되게 아이러니가 좀 뭔가가 많이 감춰져 있는 막내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이 방에서 평생 살아야 돼라는 대사로서 해결이 됐어요. 그 궁금증이나 미스테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정작 그 관계에 대한 정보가 많은, 대사에서도 그렇고 너무 시종일관 많이 등장하시고 하시는 김선영 배우님이 결과적으로는 왜 이 남자랑 지금 큰아들과 살게 됐는지가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그래서 첫 장면에 봤을 때 어머니 왜 집세 내는데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이렇게 됐을 얘기를, 대사를 봤을 때 이제 상속자가 되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도 했다가, 근데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아주버님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너무나 오히려 저 둘째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여서,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이 남자를 선택해서 살았나? 뭐 종교관념에 대해서 다른 남자한테 손을 탔기 때문에 그거 너무 진부한 얘기 같고, 그게 가장 지금까지도 저는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김세형 배우님 그 마지막에 엔딩 눈빛은 너무 압권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스스로 연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보고 제가 마지막 엔딩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보면서 스테이지 호흡이 확 나오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내 주변 다 봤다고 그거. 너무 좋았어요. 예. 영화 끝나면 다 다른 배우 얘기하고 제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너무 좋았어요. 예. 쫙. 왜그 선택?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김선영 배우보다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세영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랑 이게 결혼을 해서, 저도 뭐 이승원이랑 감독이랑 살고 있지만 더 깊은 가족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친구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고향에서 뭐 공부도 뭐 못지않게 하고 집도 못지않게 그냥 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저만 안 평범하고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결혼하고 한 아기가 3살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제 진짜 불알 친구죠. 제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자다가 새벽 2시쯤에, 걔가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새벽 2시쯤에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째려보면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저희 너무 가난하게, 그 입장에 우리 친구들은 다 막 이렇게 40평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왜 네가 저 사람이랑 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있을 수 없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연극 배우라 완전 이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진짜 너무 속상해갖고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남편도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텐데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친한 친구니까. 또 하나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얘한테. 왜냐면 얘기를 해줘도 얘는 끝까지 그 말이 납득이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저기 나오는 인물처럼 산다 그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 삶이 그때는 제가 뭐 응답하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뭐 걔는 밑도 끝도 없었겠죠, 제가.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 걔를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소위 말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약간 인텔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다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이해될 만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인물을 할 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 인물의 히스토리를 썼거나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죠. 뭐 이래가지고 이래갔는데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제 머리로는 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돼지 흥분제에 먹여서 강간한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저 배우 김선영은. 네. 근데 이 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있거든요. 예, 이 인물을 연기할 때는. 예. 되게 간단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내가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일단 한번 살아보자. 그게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걔네 엄마한테 또는 우리에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해, 납득은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해할 만해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인물이든. 어떤 힘에 아니면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습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에 가까운 말씀이신 건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익숙한 패턴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 남자랑 동거를 했던 거는 이 여자의 열망이고 일탈인데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익숙한 방식 아니면 뭐 힘의 논리에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그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이 친구한테 머릿속에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순간 그렇게 결정하고 이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뱉었기 때문에 그냥 실행했죠. 네, 그렇지만 결혼하는 결혼식장에서도 아마 후회를 했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후회를 했고 근데 막상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애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갔는데 뭐 우리 친구 중에서도 제 가까운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진지하게 내가 지금 이거 돌리면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0.1초 상간에 인생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돌렸으면 걔는 우리 친구 중에 진짜 제 대박인 친구가 되는데 걔는 안 돌리고 그냥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매 순간 그 본능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끔찍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기괴한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행으로 말을 뱉던가 옮기던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한테도 그 순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내 눈앞에서 이제 둘 첫째가 계속 내가 너는 못 산다, 너는 못 산다 계속 어느 순간 한 뭐 1분 정도 살아도 되겠네 했다가 말 뱉었는데 결혼까지 간 거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연기하신 거죠. 감독님과 상의. 저는 아니요 상의는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원래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제가 알아서 완전 이해됐고 납득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망했네. 그럼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궁금한 것이나 나눌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빨리 이렇게 손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다시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이 3층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무슨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아주 목재로 되어 있는 일본식 가옥 같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골목 어디쯤에 위치한 아주 기괴한 집의 그런 뭐랄까요 경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얼굴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집의 캐스팅은 어떻게 하신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 그 이미지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1층은 어머니가 사시는 살림을 해야 되는 집이고 결국 이제 2층이 어떤 살림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큰형을 그냥 이렇게 숨겨두고 사는 어떤 뭐 살림을 하지 않는 어떤 이미지의 집이라는 것만 이제 두고 이렇게 집을 알아봤는데 저희의 그 어떤 촬영 여건 속에서 점점점 어떻게든 집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제일 컸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집이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집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이제 김상수 PD가 우리 프로듀서가 우리 고모님 집이 좀 이모님이지 이모님 집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단 가보자 해서 차 타고 갔는데 너무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살림하고 살 것 같은 집인 거예요. 이모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어떤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 이런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거기보다 더 훨씬 멀리 떨어진 동네에 이미 이제 사시다가 노 부부가 사시다가 나간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빈집 그 3층까지 이어진 근데 되게 뭐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남겨져 있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고 살림만 쫙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옛날식 그런 목재 느낌이 그 이모님 집과 이 집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영화상 기법으로 1층, 2층 개념으로 이렇게 충분히 붙일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2층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3층까지 이어지면서 말도 안 되게 골방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큰형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되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무슨 먹이사슬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집의 어떤 구조가 이 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촬영을 그렇게 나뉘어서 하게 됐죠. 1층에서 살림하는 느낌의 촬영을 다 끝내놓고 이제 2층을 찍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위주의 촬영들을 다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큰형 방 촬영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따져 보면은 살림하고 있는 그 촬영이 오히려 그 다 저녁도 먹이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촬영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느낌의 촬영을 더 먼저 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모임 이런 촬영을 또 이제 그쪽 동네로 넘어가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꼭 영화를 찍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굉장히 운 좋은 상황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생기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 하나 이 집이 아니었나 해피버스데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개의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건데 떠올리면 되게 재밌는 게 2, 3층 말씀하신 두 번째 공간의 집은 좀 썰렁하고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데 재밌는 게 1층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장식장에 엄청난 양의 술이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미니어처부터 큰 술까지 있는데 그 공간 1, 2, 3층이 기묘하게 나눠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설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야기 남겨주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훈이 그 월미도인가요? 거기가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가 바람을 맞고 그
소주를 든 취객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네. 이후에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그 점프가 돼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조금 여기가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스토리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화장실에서 이제 이성훈 감독님이 이제 뭐 구타를 당하시고 여고생이 나와서 이제 죽이면 안 돼요라고 하고 나서 또 그게 또 점프가 되거든요. 그 두 시점이. 근데 그게 일부러 이렇게 편집점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결정의 약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야기가 1시간 이상을 편집을 해서 드러냈어요. 근데 드러낸 대부분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밖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부딪히는 어떤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영화상에서는 뭐 이제 중간에 그런 오픈이라는 도움이 해주시는 분도 오시고 나오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정근이라는 동네 깡패 건달 같은 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외부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좀 가장 컸던 인물들 중에 원래 이제 첫 장면이 거의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 큰아들이 자기 중국산 물건 판매하는 어떤 여자 사장과의 관계도 사실 있어요. 거기 그런 장면은 기태가 어떤 인물이라는지 확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이 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 살려서 해보니까 영화 러닝타임이 엄청 길었고,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이게 감독,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결국 감독 개인의 어떤 뭐 혼자 하는 어떤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뭐 얘기도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뭔가 그러면 가족 중심 위주의 이야기로 다시 편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잘려나간 게 이제 그런 여사장 같은 장면이나 중간에 이제 취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기 상훈이 그렇게 퇴짜를 맞고 나서 그 공원 같은 데서 쉬고 있는데 공원에서 취객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취객이 또 막 이렇게 상훈한테 막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거기까지만 쓰게 되고 과감하게 좀 드러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정근이 역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뒤로 이제 제가 더 이제 절절한 연기가 있는데 저희 김선영 배우한테 이제 혼나가면서까지 이제 찍은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울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막 변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그냥 과감하게 드러내니까 딱 너는 진짜 맞아 죽어도 쌀 놈까지만 표현을 하고 과감하게 그 장면 뒷장면은 좀 이렇게 날려서 그래서 사실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제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인간이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태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영화라는 것은 계속 편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뭐 아쉽지만 아쉬움에 미련을 두지 않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정근이가 거기서 원래 대사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린 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감독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그 순간 공포를 느꼈겠죠. 많이 맞아서.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저기 잠깐만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장 파워풀한 뭔가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명을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저기 선생님 제가 사실은 어릴 때 그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해서 우리 아버님이 동대문에 그 고무줄을 도매를 계속 대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집안 방에서 계속 고무줄 냄새를 많이 맡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울면서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편집 보면서 같이 울었던 장면이 그 장면 하나거든요. 정말 울면서 그걸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듣기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자기 기준에선 이게 가장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러지 말걸, 그 후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고무줄 연습을 많이 맡아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연기자가 진심으로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잘려 나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피 버스데이랑 소통과 거짓말은 동시에 개봉을 했고요. 오늘 해피 버스데이를 보신 분들이 소통과 거짓말을 통해서 이성호 감독님의 작품 세계 그리고 또 배우님들의 연기의 폭을 또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소통과 거짓말에는 모든 인물들이 다 거짓말 아니면 허언을 하거든요. 해피 버스데이 인물들은 정근영을 제외하고서는 필요한 말, 솔직한 말들을 계속 하는 인물들이라고 되게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두 작품 통해서 이성원 감독님 세 번째 작품도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그 김세정 배우님이 대표로 계신 극단 나베에서 해피 버스데이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럴 패밀리가 최근에 공연이 끝났고 내년 3월에 또 공연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닮으면서도 다른 쌍둥이 같은 컨텐츠니까는 해피 버스데이 좋게 보신 분들은 내년에 연극 공연 올라갈 때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 인사는 이주원 배우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배우님. 예, 저기 긴 시간 이렇게 집에 안 가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크게 재밌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웃어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잘 돌아가십시오. 예. 네,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